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오늘은 대만의 2편, 바로 대만의 반도체 과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저를 포함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국민들 중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삼성전자 주식 안 가지고 계신 분들 거의 없으시죠? 맞습니다. 작년에,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10만 전자 가나보다 하면서 우리 모두 참 기뻤던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만 전자 수준으로 내려왔고 이러다 5만 전자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은 게 사실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삼성전자의 가장 주요한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의 TSMC 그리고 대만의 반도체 경쟁력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만의 전선적인 반도체 수호신 같은 분이 계시죠? 바로 모리스 창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모리스 창이라는 사람은 대만 정부와 함께 회사를 하나 차렸는데요. 그게 바로 TSMC입니다. 그러니까 TSMC는 쉽게 말해서 그냥 한 개인의 자발적인 창업에만 의존했던 것이 아니라 대만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반도체가 가장 중요한 수출 품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라는 미명 아래 국가가 주도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TSMC의 실질적인 설립자로 이 모리스 창이라는 분을 옹립을 한 것인데요. 이 모리스 창은 그럼 어떤 분일까요? 중국계 사람이고요, 당연히. 그리고 이 사람은 일찍 미국에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처음에는 기계공학을 공부했었습니다. MIT에서요. 그러다가 나중에 전기전자를 공부한 학자이기도 한데요. 이분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반도체 관련 회사에 한 20년 가까이 재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전문가 중에 한 사람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었죠. 자, 그런 사람에게 본국으로 돌아와서 본국의 경제 발전에 기틀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대만 정부가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설립된 것이 TSMC라는 회사입니다. 이 TSMC는 최근 들어선 더더욱 미국에게 큰 도움을 요청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이 주문형 생산 반도체를 할 수 있는 파운드리,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다시 한번 세계적인 중심 국가로 놓여야 할 이유가 많기 때문에 대만과 우리나라 삼성전자 등 많은 유수의 반도체 회사들을 모아놓고 백악관에서 미국에 다시 투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TSMC의 모리스 창 역시 미국에 다시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놓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미국에 더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겠다라고 얘기해 놓고 TSMC의 수장인 모리스 창이 발표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미국은 결코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언론에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자, 아니 그럼 TSMC 얘네들 뭐 무슨 보복이라고 당하려면 어떡하려고 이런 소리를 함부로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모리스 창은 이미 실무 현장에서는 은퇴를 한 상태이고요. 오히려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서 그냥 원로로서의 역할만 합니다. 그런 모리스 창의 의견은 무엇 때문이냐면요. 사실 TSMC는 이미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하나 가지고 있고 거기서 생산해서 미국에 납품을 해봤는데 거기서 생산한 반도체와 대만 본토에서 생산한 반도체를 비교했더니 미국에서 생산한 반도체가 무려 50% 가까이 더 비싸더라.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미국에선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제반 요건이 적합하지 않아서 그래서 생산 여건이 안 좋아서 50% 올라가는 게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반도체와 관련된 우수한 인재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미국에서는 물리학이라든가 약간 수학이라든가 요거와 관련된 우수한 어떤 지식을 백그라운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많은 친구들이 오히려 금융업에 뛰어들다 보니까 반도체를 실질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인재들이 반도체 시장에서 구하기가 어렵다. 자, 인재도 안 들어오고 물건을 생산하기 위한 싸게 생산하기 위한 여건도 안 된 나라에서 무슨 반도체를 만드냐? 이번에 니네가 만들어 달라고 하니 우리도 고객이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반도체 공장을 하나 더 증설은 하지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뭔가 성과를 내긴 힘들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악플을 단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리스 창이 한마디 더 얹은 내용이 있는데요. TSMC와 대만의 TSMC라고 제가 말은 하지만 이제 반도체는 일종의 한 국가가 만듭니다. TSMC를 기반으로 한 전후방 협력 업체들이 있고요. TSMC는 이 전후방 협력 업체의 관리를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그 전후방 협력 업체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거나 본인들이 뭘 하고자 할 때 거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생태계, 이걸 정말 잘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또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TSMC를 중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를 대만이라는 국가가 서포트
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이라든가 이런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의 R&D 연구소가 대만에 있고요. ASML 노광장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런 회사들의 연구소가 또 대만에 다 있어요. 바로 이것은 대만이 그만큼 이들 반도체 기업들의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는 쾌적한 환경들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TSMC를 놓고 바로 이처럼 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대만에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자체적인 국가 차원에서의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어 놓고 있는 대만이 유일하게 걱정하고 있는 나라와 회사, 바로 한국이라고 모리스 창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어느 순간 우리 턱 밑까지 쫓아와 있고 앞으로 우리를 추월할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회사다라고 지속적으로 대만 국민들에게 저 회사를 경계하고 저 회사보다 우리가 경쟁력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한국의 반도체 인력들은 우리 대만의 반도체 인력들과 그 기질이 아주 비슷해서 뭔가 위기가 닥치거나 뭔가 난간에 복잡하면 그것을 뛰어넘는 독특한 창의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들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구루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경쟁 상대, 경쟁 국가, 그게 바로 우리나라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한국이 파운드리 분야에서 저는 충분히 앞으로 미래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만의 본토 반도체를 제외한 본토 경쟁력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이 이렇게 반도체라는 자신들의 캐파, 자신들의 국가의 역량에 비해서 굉장히 큰 시장에 베팅을 하다 보니까 국가 전체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절대적인 포션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대만이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시장들은 점점 고사위기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만 하면요, 자동차 생산 기지로도 많이 사용됐었고 그 중에 일부는 대만 내 자동차 수요로 이어졌었는데요. 그런데 이 대만의 자동차 수요도 지속적으로 감소 중에 있는데 2005년도에는 50만 대를 돌파했었는데 2006년도에는 35만 대 수준, 다시 2012년도에는 32만 대 수준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대만은 국내 시장의 협소함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반도체, 이 반도체는 철저히 수출용이니까요. 이런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자체적인 경제력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러다가 리퍼블릭 오브 반도체라는 이름으로 국가를 바꿔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무차별한 계열사 확장들로 인해서 재벌이나 그룹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폐해들도 언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대학생 정도면 가치 판단을 이제 완성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중고등학교 교과서처럼 부정적인 측면만 가리킬 수는 없고요. 많은 비관련 다각화까지 하면서 그룹사가 70개, 80개 가까운 계열사를 거느린 것에 대한 장점도 같이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관련 다각차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워낙 사이클이 분명한 시장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많은 캐파를 유지하고 있는데 반도체 수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 캐파를 유지하는 그 기간 동안 수요는 없으니 계속 돈을 까먹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반도체가 워낙 경기 순환이 분명한 인더스트리다 보니까 대규모 투자를 하기도 주저하고, 투자를 했다가 이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해서 좌초돼서 지금 없어진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샤프, 소니 등등 일본 회사들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그런데 캐파를 늘려놓고 그리고 다시 호황이 돌아왔을 때 저희는 굉장히 싸게 이걸 납품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 보릿고개를 견뎌야 되는데, 그 보릿고개를 견디는 제일 용이한 방법 중에는 반도체와 관련 없는 사업을 같이 하면서 돈벌이를 거기서 하면서 그 보릿고개를 넘어가는 게 한 가지 방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가끔 지나가는 작은 가게를 보면 복권집에서 담배 가게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죠. 왜 그런지 여쭤봅니다. 왜 복권만 파시지 담배 가게도 같이 하세요? 아, 복권이야 뭐 금요일 발표 직전에나 좀 팔리지, 평일에는 담배가 오히려 매출이 더 좋아요. 바로 이런 맥락이라는 겁니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반도체라는 이 회사, 이 업종을 이렇게 보유하고 여기에 베팅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의 공통점은 반도체 만드는 회사에서 건설도 가지고 있고, 어떤 데는 정유도 하고 있고, 어떤 데는 금융업도 하고 있고, 어떤 데는 유통업을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또 옷도 만들기도 하고, 어떤 데는 이제 제약도 한다고 하고, 지금 거의 두 회사가 이거 다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다른 업종까지 진출해서 거기에서도 충분히 캐시카우 또는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베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건설 파트도 중요해요. 반도체라는 건 갑작스럽게 호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측치 못하게 호황이 길어지거나 수요가 더 많기도 합니다. 그러면 빨리 한순간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요. 그럼 한순간 빨리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때부터 땅을 사러 다닌다? 자, 그러면 모 S그룹 중에서 반도체 공장을 용인에다가 증설하겠다라고 하고, 거기 대규모 부지를, 지구를 지정받아서 거기에다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서 지금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3년 지났는데 삽 한 번 못 떴습니다. 지자체 주민들과 의견 일치가 잘 안 되는 것이죠. 자, 무슨 얘기냐? 이처럼 지금 호황이니까 이제 공장 지어야겠다 시작하는 순간 첫 삽 뜨는데 지금 3년째 지났는데도 아직 삽도 못 떴죠? 5년이 걸릴지 6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공장 짓기 시작하면 다시 또 1년 이상이 훨씬 더 걸립니다. 공장 외관 짓고 나면 그 안에 고도의 설비를 아주 정교하게 배치를 하고 그 안에 내부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호황 끝납니다. 그 다음 호황이 온다고 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바로 이처럼 많은 시간이 소비되다 보니 미리 땅을 사놓는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민사회 단체 중에 일부는 기업들이 말이야 이렇게 땅 투기나 하고 땅을 이용도 안 하면서 미리 사놓기만 하고 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땅 투기용으로 땅을 사는 것도 분명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요. 반도체 분야에서는 땅을 미리 사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호황이 온다라고 하면 그 다음 건물을 바로 올려야 되는데, 건물 바로 올릴 때도 조달 입찰 올려서 건설회사 선정하고 조감도 받고 내부에 이걸 건설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밀들이 그 설계 도면 안에 담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 업을 하는 노하우인데, 그런 게 외부로 반출될 우려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건설회사까지 아예 인하우스로 끼고 있는 회사들이 훨씬 이렇게 새로운 호황이 왔을 때 치고 들어가는 게 빠릅니다.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건설업을 끼고 있어야 될 이유를 몰라서 한 템포 늦게 대응하다 보니 지금 우리를 못 따라오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설업도 끼고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같이 구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처럼 우리나라는 반도체 분야뿐만 아니라 건설이나 다른 분야까지도 많은 인더스트리가 숙성 단계에 있고 굉장히 성숙 단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반도체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대거의 그룹사, 그 다음에 전후방적인 유관 분야의 발달들이 뒷받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 반도체 시장의 미래를 밝다고 제가 전망하는 부분이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반도체를 이제 필요로 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또 반도체가 탑재되어 있는 디바이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만이라는 나라가 점점 출입국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나라는 많은데요. 우리 한국은 미국보다도 우리 한국의 여건이 전 세계에서 가장 파워풀합니다. 교육을 하면서 먹고 사는 나라이다 보니까 전 세계 어디에도 우리나라 여건을 들고는 안 가는데, 못 가는 데가 없도록 만들어야겠다라는 미명 아래 우리나라 여건은 진짜 만사형통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앞으로 교육 환경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좀 더 편해질 수가 있는데, 대만은 중국이 대만인들 함부로 들어오게 하지 마,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것과 관련된 상징적인 사건 하나가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등려군이라고 아십니까? 대만 가수인데요. 근데 우리는 이 가수를 중국 가수로 아는 경우가 많아요. 대만의 진짜 국보급 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수가 대만보다는 중국 본토에서 더 인기가 많았어요. 중국 본토에서 불법 음반으로 2억 개 가까이가 유통되고, 시진핑 주석도 나는 등려군의 팬입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야말로 등려군은 중국 본토에서 더 많이 사랑받았던 대표적인 대만계 가수입니다. 근데 이 대만계 가수가 1970년대 들어서 이상하게 외국 공연을 많이 하는데
했는데 궁금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만은 이제 국가도 아닌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여권을 가지고 저렇게 외국을 편하게 가지? 라고 하는 찰나에 중국 본토에서 그렇네 저거 좀 이상한데? 라고 하고 조사를 해보자 라고 했다가 등려군이 일본에 공연을 하러 왔는데 일본 정부에게 협조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 대만 등려군 여권이 불법 소지된 것 같으니 조사해 보십시오 라고 중공에서 이렇게 대놓고 연락이 오니까 일본도 이걸 무시할 수는 없게 되겠죠. 등려군을 조사했더니만 어떻게 됐느냐, 세상에 등려군이 인도네시아 여권을 가지고 일본에 입국한 거를 알게 된 거죠. 그 당시 인도네시아는 이중 국적이 가능했고 그래서 대만인들 중에서 수출을 하려는 사람들이 대부분 인도네시아 여권을 활용했던 적이 있다라는 게 이때 밝혀진 사실입니다. 등려군은 일본에 잠시 수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이 수감 생활이 끝나고 나서 등려군은 바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공연 등을 했다가 뒤늦게 대만으로 돌아왔지만 40대 중반에 사망을 하게 되는 비운의 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만의 등려군은 양안관계 문제에도 워낙 관심이 많았고 본인이 중국의 본질적인 통일에도 기여하고 싶은 욕심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자신의 나라의 국적도 잃고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다가 재능이 있는 이런 문화예술인이 일찍 작고하는 이 비운까지 이어지는 것 같네요. 자, 오늘 대만 2부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누구 잘못인지 말하기 전에 저는 일단 사람이 많이 죽어나가는 건 결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리고 그런 일은 또 막는 게 최상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대만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도 시간 관계상 준비한 걸 다 못했네요. 다음에 대만 3편, 4편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컨텐츠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